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정봉주의 발언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주당 내의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평소에도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서 비판적 의견을 가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훈 시사급발진 대표, 김성수TV 성수대로 대표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론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당원 중심주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의 1위와 그리고 지금 2위로 내려앉은 상황이 과연 합당한 비판과 또 합당한 응원과 격려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엊그저께 발언과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함께 진단해 보는데요. 이 자리는 평소에 김정훈 대표, 김성수 정치평론가가 발언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번 정봉주 발언의 파문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고 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긴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봉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넘어서서 당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 먼저 보고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개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선 이재명의 유일한 개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게 이제 이틀 전에 기자회견 내용인데 저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성수 평론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최고위원 선거가 처음으로 오픈되었을 때 그 제주하고 강원이었죠. 그때 정봉주 후보가 큰 격차로 1위를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사실 최고위원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또 대놓고 그 대표가 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그런 한 유튜버의 그 카메라에 잡혀 있는 장면, 이 장면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발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비토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순회 경선에서부터 2위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봉주 후보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만들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라디오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당원들은 그 해명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해명을 미루다가 경기도에서 일정한 그런 어떤 지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저 기자회견에서는 뭔가 이제 해명을 좀 했을 것이다.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뭐 결국 윤석열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아 이게 선거 이제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기자회견에서는 뭔가 해명을 하고 당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진위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명파리를 들고 나와 버렸어요. 그때 그런 장면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저는 정봉주 의원이 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제가 방송에서 정봉주는 외통에 걸렸다. 아무 이야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지금은 전당대회 기간이고요. 선거 기간입니다. 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원석 씨나 이런 패널들이 정봉주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이야기들이 그 진실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방송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추후에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아 이거를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아 이건 그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나.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가타부타 이걸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걸 미리 저는 방송에서 예측을 했었고요. 그 저런 발언이 이미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박원석 전 의원이 공개했을 따름이지 뭐 저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정봉주 그 후보의 평상시 그 행동이나 습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박원석 그 패널들이 박원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패널들이 듣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발언 이후에 이틀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저기에 대해서 해명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충언이다 이런 정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 외에는 그 명팔이라고 하는 것은 용팔이 기억나시죠? 그 과거에 이제 그 야당의 전당대회에 깡패를 실제 동원해서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 용팔이인데 그게 명팔이로 돼버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깡패와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걸로 이제 논리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우리 아무래도 그래도 정치평론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꿰고 있는 정기환 대표님께서는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똥파리를 더 떠올립니다. 이게 네. 비속어가 아니라 실제로 친문들의 강력한 지지층이었고 댓글은 물론 정말 화끈한 화력으로 문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축혀 올렸던 그 세력들 지금은 뭐 문꿀 오소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뭐 문을 여니 열이가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몰려갔던 그 무리들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무리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전장에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던 평론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당한 세력과 맞서 싸웠다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 대표님께서 살짝 기억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아우 저 형은 좀 싸움을 많이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상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들을 그런 그러니까 라임을 맞춰가지고 용팔이 똥팔이 거기에 맞춰서 명팔이라고 하면서 모독을 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용팔이에도 특정한 정치인은 결부되지 않아요. 그 이름 자체. 똥팔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에도 그 특정한 정치인이나 세력은 결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팔이를 줄여서 명팔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름의 네이밍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비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이름 짓기의 위험성이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의도와 또 그런 저격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절대 다수가 지금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명팔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비판이 뭐 거친 정도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지금 나와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내가 발언했던 것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할 수도 없고 인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자기가 본인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곡됐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분명히
정봉주 후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확실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원석 씨도 정봉주가 하지 않은 말을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안 들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봉주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여야죠.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 발언이 진위가 왜곡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면전선에 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이미 보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요. 네. 두 번째 해명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거기서 범위를 축소시키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재명 파리가 있다고 다시 그 언어를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들과의 격전은 자신의 숙명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정봉주 지지자들이 말하듯 시사 급발진이나 김성수 TV든 아니면 뭐 지금 그 정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란 이유 하나로 누명을 쓰고 지금 5개까지 들어갔다 나온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든 누구든 그걸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공격들을 계속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공격하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명파리 문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박원석 전 의원이 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와서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더 들어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근데 이거 뭡니까? 볼만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또 3% 차려진다.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조금 전 저 싱크에서 이제 놀라운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기해도 되느냐? 얘기해도 된다라고 이제 오히려 공개를 원했다고 하는 그 장면은 박원석 전 의원이 뭐 스스로 자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또 저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공개했을 때 가져오는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인데 진심이었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원래 리더십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을 운영하는 상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본인은 이제 반명은 아니라도 어쨌든 비판적 위치에 확실히 서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단 그 박원석 의원의 발언 하나만 있었으면은 아마도 당원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준일 씨도 교차 확인을 해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크로스 체크들이 있었고요. 또 뭐 우리가 다들 알지만 문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주, 강원, 경선 끝나고 바로 저런 얘기가 나왔고 흔히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하나의 소통 중에 하나인데 당원들과 같이 이렇게 차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타에 최초로 초대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초대한 사람. 또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도 최초로 초대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여러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자꾸 건드리면 본인이 또 새날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자꾸 건드리면 나는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 되고 적으로 만들면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숨겨둔 칼을 꺼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당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후보들이 있었고 이것을 측근 그룹에서 조직적으로 작업을 해서 김민석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한준호, 강선우 이런 사람을 밀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돌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뭐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미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결단코 그래요? 없습니다. 네, 제가 허재영 기자도 취재를 하고 저도 최대한 그 뭐 보좌관들 통해서 알아봐서 아 대표님은 그래도 이런 분들하고 일하는 게 좀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입수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대표님 입에서 뭐 밀어라 말아라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나 이런 건 결단코 없었습니다. 네. 경기도당 위원장 누구, 뭐 부산시당 위원장은 누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돌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공에 의해서 소문으로 나온 것이지 이재명 당대표나 주변에 있는 측근 그룹들이 이것이 뭔가 당대표의 뜻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보자라고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예. 그게 더민주혁신에 의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원외 인사들의 일종의 당 혁신을 위한 재언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이런 인사들이 들어가야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도당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추천했던 건 있어요. 그 외에 특정한 사람을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낙점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유튜버들이 과장되게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지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당원 중심 정당과 민주당의 그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취재를 했고 그중에서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도 정책통으로서 대권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뒤에서 조정한다 하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유튜버일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최고위원 후보에 나온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람들 중에 최고 지금 그 저격이 되고 있는 데가 혁신이에요. 그렇죠. 민주혁신인데 만약에 대표님 의중대로 조직이 움직여서 의중대로 다 갔으면 그 혁신의 혁신위원장인 강 의원이 광주에서 됐어야 되는 게 맞죠. 떨어졌잖아요. 네, 양분하면 65%에 30 몇 프로밖에 안 닿았는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대표님 의중이 실렸는데 30 몇 프로밖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 꼴찌하고 있어요. 네.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지금 90%의 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직으로만 따져도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직을 실제로 짜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조직을 가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마음들을 갖다가 어떤 후보가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마타도를 만들고 계파 정치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위원 후보라고 하는 게 개탄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마타도든 소문이든 그 진원이 지금 정몽주 전 의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특정 후보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취재하셨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취재를 해보니까 확인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게 여의도 특히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퍼졌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정몽주 의원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시나요? 그건 선후 관계가 바뀐 거지만 예. 정봉주 의원은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못 받았다고 봐요. 자기를 적절하다고 평가를 해준 팀들이 있었겠죠. 그 팀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대놓고 이제 언급하면서 개파 정치가 마치 존재하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일련의 그룹들이 모여서 자기를 배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자아도취적인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정몽주 전 의원에 대해서 두 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토를 하고 있고 정몽주 의원은 오히려 명팔이하는 사람을 당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대표는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뭐 더민주혁신회의가 되든 아니면 측근 그룹이 개인 의사 의견 정도를 내놓고 후보들을 만난 것 정도가
왜 이 선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개입한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느냐라는 것이 좀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자, 저는 그 정봉주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침수봉대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는 예전 전당대회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대표님의 연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연임을 하신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임을 하시게 되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위원들 다 좋다,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이 더 대표님에게 맞고 어떤 사람이 대표님을 더 보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표님이 더 원할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전당대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예전처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에게 맞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해주는 그런 그 성격의 투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였는데 그 처음에 정봉주 후보가 대형 유튜버들에 의해서 압도적 1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성이 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좀 인성 부분이나 뭐 예전 뭐 정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심지어는 같은 열린민주당 출신의 김진애 의원이 나와서 대놓고 정봉주 의원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비칠 정도로 그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갖고 있는 스탠스나 또는 태도 뭐 이런 것이 좀 부적합하다 뭐 이런 겁니까? 둘 다죠. 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뭐 폭력 전과나 갑질 등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대형 유튜버들이 그 밀었던 그 정봉주 후보를 밀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박을 잡아놓은 사람이다. 근데 사실 이명박을 잡아놓고 감옥을 간 게 아니거든요. 팩트는. 그렇죠. 예. BBK 그 사실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을 갔던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명박을 잡아넣었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싸울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할 적임자라는 이런 또 그걸로 정봉주를 띄웠는데 잘 싸웁니다. 정봉주 후보가 잘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느냐가 문제예요. 지지자들은 사실 정봉주가 설마 지지자들하고 싸울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그 민주당을 위해서 항상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로 정봉주 후보를 띄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에 노원에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후보를 사퇴한 거는 예전에 목함 지뢰 그 희생자들을 예. 비하한 거에 있어서 그 문제가 터졌는데 정봉주 후보는 분명히 자기가 사과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탈락이 된 거지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닌데 희생자 프레임을 계속 씌우면서 1위를 만들어줬던. 예. 그 김성수 평론가께 잠깐 짧게 질문을 드리면 아니 말 잘하고 논리 있고 정치 경험 많은 사람이 정치평론가로 방송 나와서 뭐 유튜버든 아니면 뭐 레거시 미디어든 열심히 활동하면 인기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당원들이 지지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덕목이 아니고 특히 이번엔 대권 가도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논쟁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잠깐 광고 보고 계속 뜨거운 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 정말 당의 분열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양문석 의원이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조선일보의 주요 기사가 되고 조선일보가 비판 없이 스트레이트로 쓰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던 동지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설로 자 이재명 일극 체제에 정봉주도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어 비평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그 사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발언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최소한 기자회견서부터는 조중동의 헤드라인을 정봉주로 채우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조중동이 오히려 이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봉주 의원의 발언은 어쨌든 뭐 명팔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서용주 전 대변인이죠. 서용주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에게로부터 확인한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 작전이었다고 본다. 왜? 지금 여론조사가 30%가 들어가 있어요. 이 30%는 그냥 순수하게 여론조사로 얻은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판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국민 여론조사예요. 근데 이 국민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을 갖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방송에서 정봉주 이야기만 나오게 하게 됐고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정봉주를 찍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의도된 도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거 전략상 명팔이를 아예 꺼내고 오히려 역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인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새로운 다른 전략 카드를 가지고 나온 거고 그 유튜버들에서 이런 얘기 하죠. 정치 천재 정봉주, 정치에 대해서 달인 막 이런 얘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하는데 정봉주 후보가 한마디 어떤 워딩을 던졌을 때 했을 때 조중동이 어떻게 받아줄 거다, 어떻게 쓸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조중동에서 계속 이걸 이슈화 시킬 거라고 뭐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뻔히 이렇게 조중동에서 계속 그 문제를 일으키고 민주당을 흠집내기 위해서 공격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정봉주 후보고요. 그리고 정봉주 후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또 다른 전략, 자기가 지금 2위지만 역선택, 그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ARS에서 국민투표에서 훨씬 더 높은 그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ARS와 여론조사의 성격이 일정한 역선택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노렸다고 본다면 이것은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거 전략상 지금 이런 방식의 오히려 명팔이 논쟁을 키우는 것이 결국 득표율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보는 거고. 예. 그런데 다수의 정치평론가 또는 당내 인사들은 이거는 명백하게 명팔이 발언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오히려 집단지성으로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 후보를 배제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봉주 의원에게 표가 몰리는 수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여론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갖다 하신 건데 조중동이 여론을 갖다 주도하는 판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싸움은 정봉주 후보의 작전 성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정봉주 후보를 갖다가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최고위원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당원이라든가 혹은 당을 공격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분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빼는 그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지금 몇 % 반영입니까? 30% 반영. 그리고 ARS가 20%, 지금 50%가 이번 주말에 이제 다 쏟아져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수석 최고와 2등, 3등 최고위원들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결국 자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재명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정봉주를 찍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것은 참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은 내막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쨌든 평가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박진영 교수 잘 아시죠? 정치평론 활동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하고 있는 박진영 부원장도 정봉주 의원의 발언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발언을 들었는데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 중에 이재명 파리라는 발언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파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당원들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본인이 척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 파리를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정봉주 전 의원의 명파리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긴 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 표를 보면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5%를 받았고요. 대전에서 13%를 받았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표들이 있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란표나 역선택의 사람들이 오면 충분히 수석으로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판세가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옹호한다는 사람들은 명파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룹 중에서 또는 유튜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다. 공교롭게도 예. 공교롭게도 일련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먼저 녹화가 된 거기 때문에 녹화 기준으로 보면은 먼저 다스베이더에서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김호준 씨가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재명 파리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똥파리였다라고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단합을 해치고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세력이 바로 또 여기 들어와서 밀정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동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명분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게 방송이 되고 바로 지금 이 기자회견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 이 방송 녹화되고 기자회견까지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떤 음모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최종 결론 나는 일요일 날 결론 나는 선거에 이번 정봉주 의원의 발언이 실제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친다고 하면은 2등인데 혹자는 5위 아래로 아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봉주 후보는 기본적인 표가 나와요. 10몇 프로가. 10몇 프로 여기를 분석해 보면 김두관을 지지하는 표와 플러스 그리고 진보 진영 내 대형 유튜버 뉴스공장이나 이런 채널들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실드를 칩니다. 그리고 옹호를 해요. 그 표들이 합쳐진 게 10몇 프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까 여론조사 ARS에서 역선택하는 사람들까지 플러스가 되면 지금 표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올 겁니다. 5위 밖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위 밖은 안 나오고 2등에서 3등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니면 1등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김종훈 평론가하고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 당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책략이나 이벤트로
자신이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당원 중심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원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 그런 기술이 발달된 사람만 당원에서 선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당원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당원들이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솔직히 징계 청원이니 이런 것도 들어갔었는데 오늘 보니까 청원도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는 정봉주 후보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가 옹호했던 그런 행위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집단지성이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53.7% 알파가 있기는 둘 다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게 역선택에 지배당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원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간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 분열 불가피하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새로운 2기 대표 지도부가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퇴진, 탄핵 뭐 이런 것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봉주 후보는 본인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반명에 그냥 기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본인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실제로는 이재명 팔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를 해명을 해낼 수 없다면 그러면 아까 박준영 그 평론가의 말대로 지금은 반명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봉주 휘하로 반명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다.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내부에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모여서 활동을 할 거고 그것은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바대로 최고위원은 만장일치고 합의를 통해서 나갔는데 합의를 통할 때 거수위가 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키우는 걸로 최고위원회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몇 발짝 양보를 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저는 명팔이 발언이 혹시 이재명 당대표의 주변에 있는 최측근 인사들 소위 말하는 성남파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당원 전체가 아니라 이 소수의 몇몇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을 경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합니까? 아니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봉주 후보가 했던 일련의 행동이나 언행들은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그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그 원래는 정봉주 후보 최고위 후보 사퇴 촉구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구호들은 정봉주 출당을 요구하는 그 집회의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정봉주 후보는 지금까지 발생시킨 본인으로 인해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저희는 최고위원이 되든 최고위원이 되지 않든 끝까지 정봉주 후보가 출당할 때까지 그 집회를 이어나갈 거고요. 그 시민들이 바라보면 이제 좀 와 민주당 저렇게 해서 내부 갈등과 분열이 저렇게 심하면 중도 확장 어렵고 지방선거 다음 대선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발언을 뭔가 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논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확장이 필수죠. 근데 중도 확장을 어떤 시스템과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중도 확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제언들에 충분히 입각하에 있는 그런 든든한 힘을 바탕으로 중도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중도 확장은 그냥 중도와 야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봉주 의원도 본인이 얘기했던 거예요. 중도의 확장은 야합이 아니다. 세력 대 세력의 어떤 연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민주당 내에 결집력을 갖다가 와해시키고 그 힘을 갖다가 약화시켜서 자기가 그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하나의 명분으로 얘기하는데 중도 확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강력한 단결된 힘이 있을 때 그 힘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힘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힘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볼 수 있다면 나의 정책을 함께 수용해 줄 수 있는 팀이라면은 연대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야 연대를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누가 연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저렇게 당이 분열되면 당이 중도 확장되기가 어렵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인사는 최고위원 후보에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도 확장을 막은 게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막은 게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었습니다. 사실 21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중동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기사들을 마치 악마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검찰은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계속 텁니다.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근 김혜경 여사님 뭐 관련된 사람들은 이잡듯이 잡고 압수수색 수백 번에 걸쳐서 70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만 합니다. 그럴 때 중도들이 봤을 때는 아 이재명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21대 만약에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보호하고 아닌 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중도들도 뭔가 있나 보다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21대 때 어땠습니까? 오로지 민주당 내에서 다 열일 제껴놓고 이재명 비토만 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고 지금 이재명의 단일대로 똘똘 뭉쳐서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도 탄핵도 시키고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정봉주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이재명을 흔들고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면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정봉주 같은 사람들을 쳐내야 문제 없는 민주당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그게 이제 일극체제를 강화시키는 것, 이재명밖에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당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오히려 좀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강력한 그런 지도력과 그리고 철학과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 설득할 수 있고요. 연대도 더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조율하면 이 세력과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오합지졸로 있다 보면은 A 세력과 만나면 이런 A 얘기를 하고 B 세력과 만나면 B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전에 민주당이었어요. 계파마다 계파답지도 않은 계파들이 전부 자기네들끼리 자기 동상이몽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 정치 세력들이. 특히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세력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길들이 더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탄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봉주 후보는 사실은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분이 탄핵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일정한 그런 어떤 대안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순식간에 어떤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은 강력한 스피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의심의 대상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분들이 스피커가 있습니까?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의 감시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만 전화 한 통화를 못 해요. 저하고. 그게 오해가 될까 봐. 저한테 해를 끼칠까 봐 전화를 한 통화를 못 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누가 누굴 조종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강력한 스피커들이 있고 원활하게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기가 어딘지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만 이제 좁혀서 보면 충분히 이제 설득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벌써부터 이재명 중심으로 다 모이고 혹시 뭐 친문 친노에서 뭔가 정치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테니 이것을 사전에 좀 제어하는 뭐 상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제가 무리하게 좀 질문을 드린 겁니까?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조중동의 프레임이에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시면 이재명 체제로 가면서 권리 당원들은 훨씬 더 늘어 당원들이 늘고 있고요. 지난 전당대 때 77.77%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의 90% 전후로 아마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일극 체제가 아니고요. 이재명이라는 악마됐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가는 시기가 됐고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도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얼마든지 나와서 경쟁하시면 됩니다. 경쟁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과거 21대 때는 경쟁이 아니라 음해를 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지 정상적인 경쟁에 대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재명 이번 연임하시는 거 추대를 해야 된다. 저는 절대 안 된다. 다양한 후보들 나와서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과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훨씬 많은 득표로 압도적으로 그 당대표가 돼야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좋은 거다. 대권을 위해서도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많은 후보가 경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단지 네거티브를 하지 마시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중동의 논리로 검찰의 논리로 이제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여기 조금 제가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의사수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추대와 선거의 그 차이는 사실은 얼마나 더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이기도 해요. 추대라고 하면서도 충분한 토론의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추대가 나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가 작은 그 입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토론을 앞두고 검찰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 토론 날에 그 재판을 잡아요. 토론 날에 재판을 잡고 그날 재판에서 일찍 조퇴를 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또 악마화를 시킵니다.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봐도 그 토론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중도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방해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방해하고 싶은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지금 현재의 과정이 일극체제의 과정이 아니라 중도를 계속해서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극체제도 결국 프레임에 저조차도 이제 빠져 있다는 거고,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단결해서 하나의 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극체제라는 논리에 저도 이제 빠져든다는 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다양성이 오히려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에 기획에서 특정 후보를 밀겠다 또는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정몽주 전 의원이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명팔이 논쟁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제주와 강원 정도에서는 전체 그 유권자의 뭐 2,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2등으로 주저앉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무리한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소통 중에서 가짜 정보는 밝혀지게 되고 진짜 정보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당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뭉쳐나가는 과정을
마치 누군가가 낙점을 했다, 찍었다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지극히 그 오래된 그런 정치 노회 정치인의 어떤 앙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로 내가 뭔가 그 세력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이 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젠카 문제도 뭐 실제로 알고 보니까 8명의 최고위 후보가 다 이제 타고 명카. 예. 그리고 이제 명카에도 그렇게 다 탔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먼저 탄 김인석 의원이 혼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기에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미 이제 나와 있어서 나왔죠. 그 부분도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하면 어쨌든 당은 단합해서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사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럼 결국 안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원 중심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당원들이 보여주는 그런 선택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게 1차적인 조언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사실은 평론가로서 객관적으로 그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원 중심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 그것을 입증해낸다면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술수로 정치공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 오히려 당원들에게 나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고하고 그것을 평가받으면서 선택되는 그런 과정이 정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만들게 되면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그 최고위원회 이 정봉주 후보가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경우도 먼저 그 사면을 청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꾸 곡해하고 폄훼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개탄스러울 뿐이고요. 그런 세력들과는 멀리 하시는 것이 당원들이 이 우리 민주당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치사 급발진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는데 엄청나게 저격을 하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시원하고 좋다. 한편에서는 너무 강하게 비토를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갈등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김정은 대표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에 저는 사실 생각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갈 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근데 저희가 21대 때 민주당의 모습, 권력을 쥐었고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무능한 민주당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명 그 민주당 내 수박이라는 그 의원들 절대 경선에서 떨어지고 공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수박계의 의원들이 이번 경선에서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 발을 내디뎠고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곧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1극화, 4당화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1극화나 4당화가 아니죠.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뽑아서 90%의 압도적인 투표로 선출되는 당대표를 본인이 마치 독재를 하는 당인 것처럼 조중동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것뿐이고요. 그만큼 절실하게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원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과거 군사정권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군사정권에 맞서서 싸웠듯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예. 자꾸 그거를 이재명의 그 뭐 사당화 일극화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염원을 반영한 거지 지지자들의 저도 오늘 김정은 대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혹시 왜곡돼 있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을 좀 할 테고요. 또 방송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 현재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90%가 넘는 이 이재명 당대표의 압도적 지지율이 뭐냐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하는 또는 비아냥거리는 얘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투표율이 지난 당대표 선거 그 앞의 당대표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더 높다는 말씀을 높아요. 듣고 예. 더 높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것도 내가 뭔가 프레임에 갇혔다. 투표율이 왜 이리 낮으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과 지지난번은 이낙연 당대표가 예. 됐을 때의 선거 때보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아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수준이 한편으로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왜곡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서 또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생각을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꼭 해주시면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예전에는 전당대회가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대회였어요. 그렇잖아요. 당원들은 아예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여론조사하듯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투표율이 낮았던 거예요. 지금 대의원 투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전부 다 14% 안에 들어가고 그 14% 안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대의원들은 전체적으로 투표를 갖다 할 거예요. 그때 또 투표율은 재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선거 제도들에 대한 몰 이해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부러 왜곡된 그런 평가들을 내면서 지금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등 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거라는 등 뭐 투표율이 낮다는 등 이런 얘기를 조중동이 앞서 그걸 퍼뜨리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하려는데 반론을 못하고 지금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사실 왜곡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진보 진영의 대형 유튜버들도 왜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조중동의 왜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렸던 거는 그 대형 유튜버, 진보 진영의 대형 유튜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아 정봉주 괜찮다, 정봉주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뽑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잘 싸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대표님과 함께 뜻을 맞춰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제발 조중동이 왜곡을 하듯이 진보 유튜버들도 대형 유튜버들도 민주당 내에 왜곡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의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순수인지 무엇이 현실인지 또 진보진영 대형 유튜버가 왜곡을 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그 몫은 여러분들께 다 맡기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봉주 후보의 급발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민주당을 또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250만 명의 책임당원이 여전히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당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 방송을 광복절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생각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된 결론이었느냐라는 질문은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특집 토론 모두 마치고요. 김성수 평론가 그리고 김정훈 평론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가 100만 달려가는데 큰 힘이 되는데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